자, 단열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여기서 단열에서 단자가 뭐냐면 짧을 단이라고 해서 짧다는 뜻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차단한다는 막을 단자 뜻을 사용할 때가 있고 두 가지가 이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거를 짧다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막는다는 개념이 훨씬 더 여기서 유용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용어를 쭉 볼 때 막는다는 단열이라는 의미로 파악을 하면서 계속 들어야 이게 이해가 잘 되는 거죠. 한자어를 이제 선생님이 갖고 왔지만 외우라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뜻을 가진 한자어 중에서 여기서는 끊을 단, 열자를 써서 만든 단어이기 때문에 열을 끊는다, 열을 막는다 라는 뜻이라는 거죠. 읽어볼게. 물체와 물체 사이에 열이 통하지 않도록 막는다가 단열의 뜻입니다. 단열을 하면 물체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자, 열을 차단했으니까 그 온도 그대로 유지된다. 전도, 대류, 복사에 의한 열의 이동을 모두 막아야 단열이 잘 된다. 그렇겠죠. 열의 전달 방법이 세 가지니까 이 세 가지를 모두 막아야 단열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사용하는 단열재가 있는데 열의 이동을 막는 물질이 단열재이고 같은 물질일 때는 두께가 두꺼우면 단열이 잘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단열재가 있는데 먼저 이름을 보면 솜, 털, 스타이로폼, 그 다음에 진공 상태를 만들고 은박지나 알루미늄 박을 사용한다. 자, 하나씩 봅시다. 자, 솜과 털, 스타이로폼은 내부에 공기를 많이 포함해 그래서 화살표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을 주로 차단한다. 공기는 전도하는 물질이 아니죠. 그래서 공기를 중간에 집어넣으면 전도하는 열이 차단되는 효과가 있는 거지. 진공 상태, 열을 전달하는 물질이 거의 없도록 만들어. 원래 태양이 지구한테 복사 상태로 쭉 진공 상태여도 열을 전달하지만 열을 직접적으로 발산하는 에너지원이 아닌 다음에는 열을 전달하는 기체 입자, 고체 입자, 액체 입자가 없다면 차단이 되겠죠. 화살표 전도와 대류에 의한 열의 이동을 주로 차단한다. 진공 상태여도 복사는 합니다. 하지만 전도와 대류에 의한 걸 막아서 열을 보호하는 거죠. 은박지와 알루미늄 박, 복사 형태의 열을 반사시킨다. 열이 은박지와 알루미늄 박에 의해서 반사돼요. 그래서 화살표 복사에 의한 열의 이동을 주로 차단한다. 자, 그런 걸 이용한 도구들을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자, 우리가 이제 잘 사용하는 보온병인데 찬 것을 차게 또는 뜨거운 것을 뜨겁게 열을 계속 유지하도록 외부로부터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게 보온병이죠. 그래서 구조를 한번 봅시다. 자, 위에는 이중막의 플라스틱으로 입구를 막고 그러면 전도에 의한 열이 차단돼. 열을 잘 전달시키지 않는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또 이중마개를 사용해서 전도를 막는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이 내부 벽 모양을 보면 이중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가 아무것도 없이 진공 공간을 중간에 설치해서 무엇을 막을까요? 아무것도 없으면 전도와 대류에 의한 열을 차단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저 이중벽의 진공 공간 이 둘 사이에 이 벽을 은도금된 벽면으로 만들어. 그래서 복사에 의한 열의 이동을 차단한다. 열이 직접적으로 진공 상태를 넘나들면서 전달되는 것도 반사되도록 해서 열의 이동을 차단하는 게 은도금 시키는 방법이다. 자기가 갖고 있던 열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만든 보온병의 내부 구조 그림이었어요. 자, 이거를 실력 문제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오른쪽 그림은 보온병의 내부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단열을 활용한 예이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열을 막는 게 단열이고 단열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진공, 은박지, 스타이로폼 등등 이제 예를 들고 우리 지금 보온병 그림 봤죠? 단열을 활용한 거예요. 열을 차단하도록 만든 도구야. 2번 내부에 은도금된 벽면은 복사에 의한 열의 이동을 막는다. 자, 은도금은 반사시키면서 복사에 의한 열의 이동을 막는다고 했죠. 3번 진공으로 된 부분에 공기를 넣으면 단열이 더 잘 된다. 진공으로 된 부분에 아무것도 없어야 전도와 대류를 막는다고 했죠. 그래서 잘못됐다. 4번 안쪽 벽을 유리로 만드는 까닭은 전도가 잘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플라스틱이나 유리는 열을 잘 전달하지 않는 물질이고 이런 것으로 만들어야 전도를 잘 하지 않는다. 유리벽면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를 은도금을 시켜서 이제 반사시키면서 복사를 막는 거죠.
근데 유리를 왜 쓰냐? 전도를 잘 하지 않는 물질이다. 유리 자체가. 5번 진공으로 된 부분은 전도와 대류에 의한 열의 이동을 모두 막는다. 네, 맞습니다. 단열을 이용하는 예를 또 한번 봅시다. 스타이로폼에 포함된 공기가 자, 공기는 전도는 안 시키고 자기가 직접 열을 받으면은 막 대류에 의해서 열을 전달하는데 스타이로폼은 공기를 많이 갖고 있어. 그래서 고체가 열을 쭉 전달해 나가다가 전도에 의해서 열을 이동하는 걸 차단할 수 있다. 이중창 사이에 공기가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을 차단한다. 자, 이중창도 보온병처럼 창이 두 겹으로 돼 있으면서 안에 그 공기는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을 차단해 준다. 그래서 창이 한 겹보다는 이중이면 안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두 번 이동을 차단하는 결과가 있겠다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그림으로 볼게요. 자, 집을 지을 때 단열을 잘 해야 돼요. 그래야 열 손실이 적겠지.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석유, 석탄 등을 사용해서 집을 따뜻하게 이제 할 때 외벽, 창문, 천장, 바닥 이런 것들이 단열재가 있어줘야 열을 훨씬 차단하는데 이런 단열재를 사용하지 않으면 열이 막 술술술 바깥으로 이제 나가겠죠. 그러면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우선 벽과 그 다음에 창 이거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벽돌을 그냥 한 겹으로 쌓는 게 아니고 벽돌과 벽돌 사이에 스타이로폼을 넣으면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을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스타이로폼에 포함된 공기가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을 차단한다. 자, 아래쪽은 이제 창문인데 창문을 이중창으로 만들어서 안에 공기가 있으면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을 차단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벽면과 창문만 잘 단열을 하면 에너지 손실을 많이 막을 수 있다. 자, 우리 또 한번 문제 해봅시다. 효율적인 단열 방법 찾기. 자, 실험을 어떻게 하느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비커에 시험관 A, B, C를 각각 넣고 빈 공간에 신문지, 모래, 톱밥을 채운 후 시험관 A, B, C에 각각 70도씨 물을 같은 양만큼 넣어서 온도 변화를 관찰하였더니 표와 같았다. 자, 표를 보면 자, 처음에 똑같이 70도였을 테고 자, 변화를 봅시다. 4분 후에 59도가 되고 B는 50도가 되고 C는 63도가 되고 제일 많이 떨어진 애가 시험관 가운데 거네요. 모래. 그 다음에 제일 온도 변화가 없는 애는 시험관 C. 톱밥이야. 아, 톱밥이 제일 온도 변화가 적고 그 다음에 모래는 온도 변화가 심하다. 누가 열 손실이 큰 거예요? 모래가 열 손실이 가장 크네. 톱밥은 신문지는 종이고 열을 잘 전달하지 않는 물질이고 근데 공기가 많이 포함됐을 것 같아.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4분 동안 물의 온도 변화가 가장 큰 것은 A다. 아니죠. B죠. 2번 4분 동안 시험관에 담긴 물이 잃은 열의 양을 비교하면 자, 잃은 열의 양 누가 많이 잃었어? B가 많이 잃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C죠. 그래서 2번이 맞다. 3번 모래가 단열이 가장 잘 된다. 차라리 반대죠. 모래가 열을 가장 많이 뺏겼죠. 즉 열을 잘 전달하면서 날아가게 만든 거야. 틀렸고 4번 열의 이동이 가장 느린 물질은 신문지이다. 아니죠. 톱밥이다. 5번 물질이 공기를 적게 포함할수록 단열이 잘 된다. 지금 신문지도 공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고 톱밥도 공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모래는 공기량이 제일 적어. 원래 우리 이중창하고 보온병에서 이중벽을 만들었을 때 전도를 막기 위해서 공기를 활용하죠. 집의 단열재도 벽에 스타이로폼도 채우고 창문에 공기를 채운 이중창을 쓰는 이유도 공기가 많아야 전도를 안 하고 열을 안 뺏기기 때문이죠. 공기가 많을수록 단열이 잘 돼. 사실은. 그래서 5번은 옳은 문장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의 열평형이라는 영상을 한번 보고 그 다음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열의 이동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여태까지는 물질의 종류 3가지, 고체, 액체, 기체에서 열을 전달하는 방법을 배운 거고, 열의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열이란 온도가 다른 물체 사이에서 이동하는 에너지. 열의 이동은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한다. 열평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열평형 상태는 접촉해 있는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 자, 위에서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열이 이동한다 그랬죠? 그럼 언젠가는 그게 멈춰서 온도가 같아진 상태가 될 거야. 그거를 열평형 상태라고 하고, 또 읽어봅시다.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의 양과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의 양은 같다. 뜨거운 애가 열을 줬는데 그걸 받았으니까 그 얻은 열의 양은 같겠죠. 자, 그래서 A를 고온의 물체, B를 저온의 물체라고 한다면 A는 열을 잃고 온도가 낮아지고 입자 운동이 둔해지고, B는 저온이었는데 열을 얻어서 온도가 높아지고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자, 이걸 그림으로 표현했더니 왼쪽에 활발한 움직임을 가진 빨갛게 표현된 곳이 온도가 높은 애고, 그쪽에서 오른쪽에 차가운 쪽으로 열이 점점점 이동을 했더니 서로 그 에너지를 주고받아서 열평형 상태가 되었다. 자, 그걸 그림으로 표현한 거고, 오른쪽은 그래프예요. 자, 그래프를 보니까 빨간 그래프는 온도가 높은 물체였고, 차가운 물체는 온도가 낮았다가 점점점 올라가는 그래프인데, 온도가 똑같아지는 상태가 되면 더 이상의 열의 움직임이 이동이 없겠죠. 그때를 열평형 상태라고 하고, 온도가 같은 온도에 이르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이 그래프는 선생님이 이제 조금 어려운 걸 갖고 왔어요.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 자, 온도가 뜨거웠던 물체는 온도 변화가 심하고, 온도가 낮은 물체는 온도 변화는 크지 않죠. 자, 근데 뜨거운 애가 열을 준 만큼 차가운 애가 받았다. 그 열의 양이 같다 했는데 왜 온도가 높은 물체는 온도 변화가 컸을까요? 질량이 작았을 거예요. 온도는 높은데 질량이 작았기 때문에 얘가 온도 변화가 심하고, 차가운 물체는 양이 많아서 열은 뜨거운 애가 준 만큼 받았지만 전체적인 온도 변화는 작았다라고 짐작할 수 있죠. 이게 같은 양이면 똑같은 양만큼 그래프가 일정한 그래프 기울기가 될 텐데, 뜨거운 애가 지금 급격한 온도 그래프를 나타낸 이유는 양이 작은 애인데 열을 줬다. 근데 그 양만큼 찬 애가 받았지만 얘는 양이 많아서 온도 변화는 좀 작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주고받은 열량은 같아요. 자, 이제 탐구 실험 봅시다.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의 열평형. 자, 실험 과정을 보면 1번, 열량계에 뜨거운 물을 넣고 차가운 물이 담긴 비커를 열량계에 넣는다. 2번, 열량계에 뚜껑을 닫은 후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에 각각 디지털 온도계를 꽂는다. 3번, 2분 간격으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의 온도를 측정하여 기록한다. 자, 뜨거운 물 안에 차가운 물이 담긴 비커를 넣고 열이 이동하는 걸 관찰한 거야. 그래서 2개의 온도계를 가지고 뜨거운 물의 온도 측정하고 차가운 물의 온도도 측정하고, 그러면 온도가 서로 변하겠죠. 자, 결과 뜨거운 물은 60도에서 30도로, 차가운 물은 10도에서 30도로. 여기도 뜨거운 물의 온도 변화가 더 크네요. 자, 그래서 열평형 상태에 이르러서 30도로 똑같아졌다. 화살표. 결과 봅시다. 뜨거운 물의 온도는 낮아지고 차가운 물의 온도는 높아진다. 두 물의 온도가 같아진 후부터 더 이상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 열평형 상태가 되었다. 정리를 해봅시다. 1번,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하면 뜨거운 물체는 온도가 낮아지고 차가운 물체는 온도가 높아져서 두 물체는 온도가 같아지는 열평형 상태에 이른다. 2번, 열은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한다. 그래서 뜨거운 물체는 온도가 낮아졌겠죠? 열을 이동시켰으니까. 그리고 차가운 물은 열을 받았으니까 온도가 올라갔다. 라는 결과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 실험 결과였습니다. 자,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1번, 열평형 상태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2분이다. 자, 봅시다. 열평형 상태, 오른쪽 그래프가 똑같은 그래프예요. 실험 시작한 다음에 8분 넘어서 10분
10분쯤 됐을 때 열평형 상태에 이르렀네. 그러니까 1번은 틀리다. 2번, 열평형 상태가 될 때까지 뜨거운 물의 온도는 높아지고 차가운 물의 온도는 낮아진다. 정반대다. 3번, 열평형 온도는 접촉 전 차가운 물의 온도와 뜨거운 물의 온도의 중간값이다. 자, 이게 질량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딱 중간값이다 라고 하면 안 된다. 4번, 시간이 지날수록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의 온도차는 점점 줄어든다. 맞다. 5번, 열은 뜨거운 물에서 차가운 물로 이동한다. 맞다. 6번, 열평형 상태가 될 때까지 뜨거운 물의 입자 운동은 둔해지고 차가운 물의 입자 운동은 활발해진다. 그래서 그렇게 열이 이동한 것이다. 자, 다음 그래프는 물체 A와 B를 접촉할 때 두 물체의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었다. 큰 2번, 물체 A와 B 사이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향을 서술하시오.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한다. 3번, 물체 A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은 어떻게 변하는지 서술하시오. 뜨거웠던, 온도가 높았던 물체가 A죠. 그 입자의 운동이 점점 둔해진다. 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열이 이동하면서 열평형 상태가 된다는 걸 이제 알았는데, 다음 강의에서 열을 얼마나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3번, 열평형 상태의 이용. 여기까지만 하면 1강은 이제 바로바로 테스트를 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읽어봅시다. 열평형 상태를 이용하는 경우가 뭐가 있냐? 차가운 한약팩을 뜨거운 물에 넣어서 데운다. 뜨거운 물에 담가 놓으면 한참 있다가 같은 온도가 되면서 따뜻해지죠. 냉장고 속에 음식을 넣어서 차게 보관한다. 따뜻한 음식을 넣으면 그 열이 냉장고 속으로 열을 전달시키면서 본인이 차가워지겠죠. 생선을 얼음 위에 놓아 신선하게 유지한다. 생선이 얼음보다 따뜻했겠죠. 그럼 서로서로 열을 전달하면서 생선도 이제 얼음처럼 차가운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겨드랑이에 체온계를 넣고 기다려 체온을 측정한다. 체온계는 몸보다 차가우니까 겨드랑이에서 열을 빼앗아가면서 열평형 상태가 됐을 때 체온계의 온도를 읽으면 된다. 자, 체온계가 몸보다 더 뜨거울 수도 있나요? 보통 뜨거우면 열을 내려서 차가운 상태로 해서 열을 측정해야 돼. 왜? 체온을 측정하려고 체온계를 넣는데 체온계가 나한테 열을 줘. 그럼 정확한 측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몸보다 차가운 체온계를 만들어서 넣은 다음에 열평형 상태가 되면 몸의 체온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거지. 체온계가 워낙 작으니까 열을 뺏어봤자 미미할 것이다. 여름에 수박을 시원한 물속에 담가 시원하게 만든다. 수박이 계곡물과 열평형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계곡물처럼 시원하게 차가운 수박을 먹을 수 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열을 전달하는 물질의 상태 3가지와 물질의 종류, 열을 전달하는 방법 3가지, 또 열평형에 의한 열의 이동을 정리를 했어요. 자, 이 강에서 우리 이걸 계산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계산 연습과 함께 해줄 겁니다.